7년 만에요. 지점 하나, 직원 18명, 자산 100만 달러였던 회사가요. 대출 자산 4,500만 달러, 지점 10개, 임직원 240명으로 성장한 회사. 한신공영이 투자한 촉체이 파이낸스 이야기인데요. 촉체이 파이낸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박 대표의 과거 경험들이 참 흥미롭게 연결되더라고요. 뭐랄까, 단순히 그냥 삼성카드, 현대카드, 빨간 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 다녔다가 아니라요.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점들의 연결 그거 있잖아요. 삼성에서는 신사업, 상품 개발 등 업무를 하면서 배운 관리 시스템, 노하우. 현대에서는 브랜드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전략. 또 교원에서는 그 방문 판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캄보디아 상황에 딱 맞게 재해석되고 적용된 거죠. 여자를 그쵸. 사랑할 줄도 알고. 근데 그 점들 연결하는 게 처음부터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박 대표 본인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문화 장벽이 엄청났다고요? 곳에서 즐기는 곳으로. 네, 킬링필드 트라우마나 식민지배의 역사, 이런 거대한 배경은 차치하고서라도요, 당장 그 현지인 직원의 근본적인 생각부터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인센티브 부분 같아요. 보통 우리는 미래 동기부여 하려고 연수도 보내주고 연봉도 올려주잖아요. 네, 그렇죠. 더 열심히 하라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퇴사를 하더래요. 네, 왜요? 캄보디아에서는 보상을 그냥 딱 과거 성과에 대한 대가 거기까지로 본다는 거죠. 미래의 어떤 충성심이나 이런 걸 담보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건가요? 그 전략을 바꾼 게 즉각적이면서 좀 지속적인 동기부여. 그리고 팀 단위 보상. 또 재밌는 게 마을 이장한테 감사해주고 그런 사회적인 인정, 이런 게 훨씬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르네요. 그 직원들 MBTI 얘기도 재미있었어요. 60명 검사했는데 59명이 F. 감정형이었다고요? 단순히 감성적이다 이걸 넘어서요.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들 앞에서 싫은 소리 듣는 걸 극도로 꺼리고요. 심지어는 그냥 나 오늘 일할 기분 아니야 이러고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도 있대요. 뭐랄까 감정적 개인주의 그런 거죠. 그럼 진짜 소통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겠네요. 공개적으로 질책 같은 거 절대 안 되고 그렇죠. 피드백 방식도 그렇고 모든 걸 다 바꿔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멀티태스킹의 함정이라는 거요. 우리는 보통 직무기술 써주면 그냥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일 하는구나 하고.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그게 그냥 고용계약서 그 자체래요. 그래서 거기에 안 써있는 일을 시키면 이건 계약 위반이다. 혹은 나보고 나가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역할 분담 되게 명확하게 하고 혹시 다른 일 시키려면 미리 얘기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 거네요. 네 필수적인 거죠. 안 그럼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깊이 이해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다시 정의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금융업인데 이걸 방문 판매업으로 본 거예요. 교원그룹의 방문 판매회사 근무 경험을 살려서 교육에 집중하고 감성적으로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적용한 거죠. 촉체이 파이낸스의 영업지점 위치 선정 전략도 주목할 만해요.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지방소도시나 농촌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2시간 벨트로 정의했죠. 주로 농업 종사자분들, 소상공인, 그리고 무엇보다 봉제 공장 근로자분들. 그래서 이분들 특성에 맞게 상품도 다르게 만들고 심사 기준도 다르게 적용했어요. 예를 들면 농민들한테는 파종기에 돈 빌려주고 수확하면 갚게 하는 식으로요. 몇 조직관리 방식도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 적용한 거예요. 작은 규칙 위반도 그냥 안 넘어갔다면서요. 그리고 영업심사 감사를 딱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삼선 방어 모델,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위험관리가 중요했을 테니까요. 또 하나, 그 리플레이스 미 원칙. 이것도 재밌어요. 모든 직원이 자기 후임자를 키워내야만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특정 개인한테 의존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 이걸 만들려고 한 거죠. MLB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팀의 정책을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특정 회사 출신들 영입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다고 하던데요. 인사참사라고 부르던데 그때 깨달은 게 능력보다 문화적 적합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뒤로는 채용 기준을 바꿨어요. 정직성, 배우려는 의지, 팀워크, 이게 기준이 된 거죠. 특히 배우려는 의지는 젊은 세대에게서 높게 나타나요. 젊은 세대는 오토바이 타고 방문하는 영업 별로 안 좋아할 거고 다들 앱 쓰고 비대면 원하니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가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기존 방문 판매 모델로는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CEO 웹 1.0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건 뭐 실시간 실적 확인하고 효율성 좀 높이는 정도였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윈소 랩. 그러니까 CEO 2.0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영업사원 개인 머릿속에만 있던 고객 정보 있잖아요. 이 고객은 성향이 어떻고 소득 패턴은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걸 회사 시스템 안으로 가져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영업사원이 바뀌어도 서비스가 쭉 이어지고 고객도 안 뺏기니까요. 이거 사장님 진짜요?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도입한 것도 그냥 협업 툴 쓴다 이게 아니었네요. 그 이상이었죠. 캄보디아 문화가 위계 질서가 좀 강한데 디지털 공간에서는 좀 더 평등하게 소통할 수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안전하게 느끼면서요. 의사결정도 투명해지고 누가 뭘 책임지는지도 명확해지고요. 그 회색 지대가 줄어드는 거죠. 리더 역할도 막 지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잘 조율하고 지원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역할로 바뀌어야 했고요. 해외 비즈니스를 하려면 현지 문화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보상 시스템, 소통 방식, 심지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한 거죠. 네, 특히 그 방문 판매 경험을 금융에 접목한 거나 또 생존하려고 디지털 전환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조직 문화까지 바꾼 점 이런 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결국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현지 상황 속에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기존의 성공 공식 같은 것도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환경, 특히 우리한테 좀 낯선 문화권에서 성공하려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좀 버려야 할 고정관념이나 습관은 과연 뭘까요? 한번 각자 경험에 비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